자,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준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릿말을 잠깐 보실래요? 저희 머릿말. 목차 앞에. 그 머릿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저희 팔판에 반영한 기준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요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거죠. 2장. 요 개념 체계도 요번에 바뀌었거든요. 네. 요 개념 체계와 기준서, 이 13호 채권 채무 조정은 2004년 시행이니까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올해가 아니죠. 내년 지금 2003년이니까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이나 2005년 시험 보시는 분들이나 당연히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기준서 제 14호부터 몇 호까지 여기? 17호까지 기준서라는 게 주제별로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주제 이름도 나오고 이것들이 시행 시기가 200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도 2005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05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문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2005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볼 거다. 대부분이 다 좀 오랜 기간을 갖고 공부하기 때문에 다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분들이 CPA 1차 시험을 오래 볼 거다. 굉장히 아닌 것 같은데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가 끝날 때 시험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2차 시험을 본다. 2차 7월 달에 보는데 이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도 1차 시험이 있고 이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안 남아서 이것도 4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세무사 2차 7월이죠. 7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많아요. 간평사 7월에 있거든요. 보험 계리인 이것도 7월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올해 있는 시험들이 이렇게 꽤 있는데 올해 있는 시험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책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반영돼 있거든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중급회계를 처음 들어서 지금 8판밖에 없고 8판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8판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분들은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분들 중에 지금 난 8판밖에 없다. 8판으로 하실 것 같으면 8판으로 하신 다음에 이 시험 볼 때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8판에서 고려할 필요 없는 것들, 여기 개정사항인 것들 비교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공인회계사 2차 대비에서는 또 별도의 강좌를 만들어요. 2차 대비 책도 만들고 그래서 별도의 강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1차 시험 대비한 거 있죠. 1차 시험. 1차 시험 대비한 것도 객관식 책이 있어요. 객관식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객관식이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만 반영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풀면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간평사 공부하거나 계리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들 보면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예전 칠판 저희들 칠판 책이 지금도 있고요.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구할 수는 있거든요. 구하시면 온라인 강의는요. 저희 온라인 강의는 그대로 예전 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만약 예전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걸 보시면 또 가능해요. 현재 이런 대체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하러 오시고, CPA 2차 시험 대비한 책은 저희가 낼 겁니다. 곧 2월 말에. 그때 내면 여기까지만 반영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책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반영돼서 나와 있고. 요런 시험 대비해서 별도의 책은 안 내는데요. 간평사는 1차 대비해서 이거 똑같은 거 보면 되고, 계리는 7판 보시고 아니면 8판 보시고 이 차이 나는 것만 이렇게 어떻게 대체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 잘 하시고. 2장 보세요. 2장. 재무의 개념 체계. 얘도 요번에 개정된 거예요. 얘도 개념 체계. 요번에 12월 4일 날 개정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2월 4일. 12월 4일 날 개정된 부분인데 거기다 재무회계 이론적 체계라고 적어놨죠.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30페이지예요. 우리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재무회계 개념 체계 만든 목적. 가장 중요한 게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일관성 있게 회계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제 그거 알겠죠? 잘.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연역적인 방법. 됐고 31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 체계 구조가 나와 있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그림. 그 그림 보시고 지금 그림이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5단계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개념 체계 이렇게 내려가요. 제일 먼저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의 목적. 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그 다음이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인식과 측정. 인식과 측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원칙과 수정이 되는 원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 개념 체계는요. 왜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얘기하면은 왜 만들어졌는지. 일단 이 개념 체계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이거 왜 만들었다고? 일관성 있는 지침으로 써라 이렇게 만들었죠.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만든 거고.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번만 얘기해드리면 이 회계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누구한테 무시당하냐면은 일반 어떤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경제학자 뭐 이런 좀 기초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좀 무시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 경영학이라는 것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실천학문 아니냐. 이거는 기술이다. 경영하는 기술이지. 이게 어떻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무시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회계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맨날 T자 그려요. T자를 그리고 양쪽이 같아야 좋아하고 양쪽이 다르면 흥분하고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뭐가 증가하면 이쪽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증가 이쪽이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정말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쁜데 회계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교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멋있는 학문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모였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도 학문이다. 우리도 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보여줘야죠. 야 봐라. 우리도 이렇게 이론적인 체계가 있다. 멋지네. 너도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계학 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이론이라는 거 뭐냐 이렇게 했더니 어느 학문이든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일관성 있게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회계학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이 짓을 하는 목적을 제일 먼저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야 우리가 회계학 왜 하지? 목적이 뭐지? 결론이 났어요. 결론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이거.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유용한 정보. 이게 결론이에요. 야 회계학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 다음 야 그러면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공할 거냐? 대표적인 수단이 뭐였어요? 재무제표였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 수단으로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했더니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이론적 체계에서 뭘 해놔야 되냐면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정의를 좀 해놔야겠다. 정의.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게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그럼 여기 속하는 게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여기 속하는 게 뭐예요? 수익과 비용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의 기본 요소인데 정의. 이거를 분명히 해놔야지만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도 모르면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죠. 동의하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재무회계가. 근데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니까 구성요소들의 정의가 분명해야. 그래야 이 책상이 자산인 줄 알 수 있죠. 자산의 정의가 없으면 책상이 자산인지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기본 요소들 그거를 이 이론적 체계에서 해야 되겠더라가 요기예요. 근데 그 밑으로 가서 정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측정해 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인식과 측정은요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식과 측정이 회계학의 전부인데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잘 모르죠. 인식과 측정.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저쪽 가서. 인식과 측정을 이쪽에서 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인식과 측정 중요한 거기 때문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 46페이지요. 46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5절.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 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측정은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걸 말한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그거를 읽어봐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적어 놓으세요. 인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 측정은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하나 적어 놓으실게. 이 측정이란 말은 평가랑 말할 것 같은 말이에요. 평가. 평가. 자, 그리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책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을 저희 학원에서요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시고 현금을 100만 원 주고 이 책상을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 입장에서 그건 어때요? 거래 맞죠? 거래면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부에 기록해야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책상 사오고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고 책상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비품. 맞아요? 그걸 우리가 기록하자. 그게 우리 배운 거. 그게 무슨 원리로? 복식부기.
복식부기로 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거래가 모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래를 잘 들여다보니까 한쪽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면 다른 자산인 비품이 증가하더라. 한쪽만 변하는 게 아니더라, 이 거래가. 그거 회계원리할 때 배우죠, 처음에.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모든 거래를 차변, 대변 동시에 기록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현금 주고 사왔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을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책상 사왔으니까 비품이란 자산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기록하는 거 해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을 얼마로? 뭐 100만 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분개한다. 분개한다고 배웠죠, 이걸? 근데 여러분들 회계학하는 사람이 이거를 분개한다. 그러면 굉장히 낮아 보이죠. 멋있게 얘기하면요. 그 거래를 그 책상을 사온 거래 비품의 증가를 인식했고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를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분개 그러면 낮아 보이잖아, 이렇게 부기하는 것 같고 자산의 증가를 인식하고 자산의 감소를 인식했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학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계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문도 보시면 용어들이 어려워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들이 자기 벽 쌓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진료할 때 뭐 쓰잖아요,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막 영어로 말 있으니까. 잘 보면 아프다예요, 그냥. 여기가 좀 아픈 것 같다, 저기가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약을 줘야겠다. 약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자기들 배웠던 거. 근데 다 영어로 쓰고 하니까 우리 모르겠죠. 뭔가 대단하구나. 저기 심오한 게 있구나. 그렇게 자기들 전문가로서의 벽을 쌓아요. 변호사도 그렇고요. 회계사도 그래요. 회계사도 어디 감사 나가서요. 막 감사할 때요. 약자 써, 약자. 절대로 다 안 써요. 약자를 써야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저 뭐 쓰고 있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양쪽이 같다. 뭐 요즘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대단한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박사학위 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얘기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높이려고 하면은 이런 용어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결국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요. 이 인식을 더 멋있게 표현하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멋있는지. 인식을 더 멋있게 표현하면은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과정이에요. 멋있죠, 아주. 아니, 재무제표 구성 요소가 자산, 부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가 불러주기 전에 거기 널려져 있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재무제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게 재무제표 구성 요소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과정이다가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써먹어 보세요, 나중에. 인식.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분개.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화폐 금액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 같다, 이렇게. 이게 측정한 거예요, 측정. 다른 말로 평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를 분개한다는 것을 멋있게 이야기하면 그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했다죠. 인식하고 측정. 그러니까 우리가 중급회계하고 또는 회계원리하고 했던 게 다 이 2달 동안 뭐 할 거냐면 인식과 측정밖에 안 해요. 계속 우린 인식과 측정. 왜냐면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면 매번 분개하잖아요. 분개하고 전기하고 다시 재무책 만들고 또 분개하고 기중의 회계 처리하고 기말수정 분개하고 다 이거 아니고 다 이거. 이게 인식과 측정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하구나, 인식과 측정이. 이걸 좀 잘 깨달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31페이지에.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구성 요소들을 좀 알아야겠어요.
구성 요소들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측정해 줘야 뭐가 만들어진다?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짓을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 있죠, 이게. 질적 특성이라는 게 여기. 이 질적 특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해야 되는데 유용하다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돼.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어떤 특성을 갖춰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재무의 개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나머지 쭉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질적 특성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얘예요. 두 번째 요거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요거 마지막 거. 인식과 측정. 이렇게. 중요성. 중요한 순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밑줄 칠 게 있어요. 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러한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순수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체계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수행해온 회계 실무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후에 이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자, 그게요. 이걸 귀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연역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밑줄 친 게 이 개념체계를 귀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납적이죠, 귀납적.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귀납적이라고.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게요. 이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하는 이론적 체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계학자가 머릿속에서 탁 뱉어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식부기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학문이다. 학문이란 걸 보여주려면 어떤 체계를 만들어보자. 집대성한 거예요, 집대성. 이제까지 한 걸 집대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과정이겠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만들어진 과정은. 근데 거기다가 이 그 그림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이게 연역적인 구조예요. 연역적인 구조.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하는데 연역적인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연역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체계의 이 순서가 연역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조가. 목적에서 출발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역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는 거.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체계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개념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면 그 회계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미. 요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 물어보면은 우리 재무회계 개념체계요. 이거 기업회계 기준 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기업회계 기준 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죠,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쭉 열거했던 거 있잖아요. 기업회계 기준, 준칙, 해석 적용 사례 거기 없었잖아요, 이거. 개념체계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만들도록 하는 이론적 체계예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기업회계 기준 만들 때 따라야 될 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자체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고요. 기업들이 회계 처리할 때 이거에 따라 할 게 아니에요.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할 거라고요. 갭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갭이 아니라고요. 갭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 아까 읽어봤듯이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이미 자본변동표라는 걸 도입했어요. 자본변동표라고 해서 아까 우리 목적 읽어봤을 때 자본변동표 있었죠? 아까. 근데 이 자본변동표라는 걸 만들자고 하는 기업회계 기준은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아까 봤던 16호예요.
16호는 2005년부터 시행이에요. 아까 16호. 우리 책엔 이미 반영돼 있지만, 그럼 여러분 2004년에 기업 실무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본변동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본변동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이. 이거 만들어야 돼요. 개념체계는 이미 이걸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기준은 이거 만들라고 돼 있어요. 내년까지는. 그러면 이거 만드는 거예요. 상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뭘 따르는 거라고, 거기? 상충되는 거죠. 상충되면 뭘 따르는 거라고요? 회계 처리할 때 기준을 따르는 거죠. 갭을. 개념 체계를 따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자본변동표는 저희 책에 반영은 돼 있는데 시행 시기가 이때부터가 아니라 2005년부터예요. 만드는 거는. 아무튼 그렇고 그럼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2페이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와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개념체계 쭉 배운 다음에 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요건 1장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장 할 때 유용한 정보에 이거 목적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한 거예요. 1장에서 했고 그 다음 이거예요 지금. 자, 질적인 특성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제일 잘 나오는 건데 거기 중간에 그림 보세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그 그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림. 그 중간에 보니까 의사결정에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유용성. 결과적으로 회계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돼. 유용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에 유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게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목적, 적합성.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뢰성.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역에 갔어요. 기차 타러. 서울역에 기차를 타러 간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냐면 내가 몇 시차를 탈까? 어떤 걸 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비행기 시간표를 줬어요. 비행기. 그게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아니죠. 기차 시간표를 줘야 적합하지. 비행기 시간표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예요.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유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유용하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데 노숙자가 다 찢어진 기차 시간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라고. 믿고 싶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에 적합한 정보지만 믿을 수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죠. 기업에서요. 맨날 거짓말만 SK 요즘에 SK가 계속 그러니까 SK를 믿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놈이 맨날 비자금 만들 것 같고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유용성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얘네 둘 다 세 가지의 하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세 가지. 세 가지까지 다 이해해야 돼요. 그 세 가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얘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특성을 만족해서 유용하다 하더라도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하나 뭐냐면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보가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면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아니,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하려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에 적합하고 믿을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뭐가 깔려야 된다? 전제. 거기 전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됐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이런 특성도 만족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특성이냐면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비교 가능성. 이것도 조금 이따 볼게요. 그다음 그 밑으로 가시면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두 가지 나오죠. 제약 요인. 제약 요인 첫 번째가 효익과 비용 간의 관계,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별개로. 요 위에랑 요 밑에랑 약간 틀린데 일단은 요거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려면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이해 가능성부터 나와요. 중요성 얘기 잠깐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얘네들은 가끔. 그래서 얘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얘. 33페이지에 이해 가능성 보세요. 이해 가능성이 이거죠. 이해 가능성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쉬워서. 거기 이해 가능성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 가능성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이해 가능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네 번째 줄에.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면 돼요.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 가능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틀린 말이었겠죠, 그게. 치사하죠, 아주. 원래 시험이란 건 그렇게 치사해요, 우리나라 시험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이라는 것은 그 수험생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놈이 공부한 것 같은데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공부 안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틀리게 만들까. 그게 우리의 시험의 어떤 초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돼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해 가능성은 충분 조건 아니라는 게 이해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충분히 유용한 게 아니에요. 이해 가능성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해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얘네들도 있어야죠. 얘만 있다고 해서 유용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넘기시고 34페이지 목적 적합성 중요합니다. 목적 적합성 중요한데 첫 번째 줄에 읽어보세요. 목적 적합성이란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때와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할 때 차이를 발생시키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차역 가셨을 때 처음에는요 새마을호 타려고 그랬어요. 새마을호를 8시 반차 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8시에 무궁화호가 있어요. 무궁화호 타자 그냥. 그렇게 의사결정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의사결정의 뭐예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였겠죠.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어야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면 의사결정을 달리 만들지 않죠. 그 정보가.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정의고 밑에 보시면 목적에 적합하려면 하부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측 가치가 있고 피드백 가치가 있고 적시성이 있어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밖에 없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각각 한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걔가 두 가지가 묶여 있는데
걔를 왜 거기 묶어서 우리 설명했냐면은 5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예측 가치가 있는 정보는 다 피드백 가치도 있어요. 이 정보라는 게. 그래서 예측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정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미래에 가서 내가 예측했던 바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단기순이익이에요.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회계 정보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죠. 아, 삼성전자가 올해 2조니까 내년엔 한 3조 하겠네. 이렇게 예측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예측엔 예측 가치가 있고 내년에 가서 실제 삼성전자가 단기순이익 보고하면 내가 3조라고 예측했는데 맞네. 3조 비슷하네. 이렇게 확인시켜주죠. 그게 피드백 가치예요. 그 피드백 가치는 또 다른 예측을 잘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게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래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있는 정보가 뭐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다. 우리가 의사결정하려면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피드백할 수 있어야 목적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적시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너무나 쉬워요. 기차 떠난 다음에 기차 시간표 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의사결정 이미 다 끝났는데 정보 제공해줘봐야 이용 안 하죠 우리가. 넘어가요. 35페이지 보시고 신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 세 가지 뭔지 알겠죠? 뭐라고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얘가 이제 뭐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인데 그 신뢰성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시면 신뢰성이란 회계 정보가 오류나 편의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줄 치시고 가로 1번에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거 보세요. 이 표현의 충실성이 좀 중요해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잘 보시는데 그 첫째부터 보세요. 첫째. 표현이 충실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회계 수치가 회계 기말에 현재 기업 실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되고 변동도 충실히 나타내야 된다. 뭐 읽어봤더니 좀 어려워요. 뭐 얘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쉬운 예부터. 어떤 회사가 물건을 10억 팔았어요. 매출액.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제 물건을 10억 팔았으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얼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10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이 회사가 실제 10억의 물건을 팔았을 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10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 맞죠? 이렇게 하자는 게 표현이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뭐 10억 팔았으면 10억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분식을 하고 있잖아요. 분식. 아니, 이 분식이라는 게 이 분자가 뭔지 알죠? 이게 여자들 화장할 때 분자, 화장. 그다음에 이 식이 꾸밀 식자예요. 그래서 분식한다는 것은 회사의 숫자를 이쁘게 화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 이용자가 보고 혹하게 이렇게 화장시켜가지고 숫자를 보고 혹해가지고 투자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여튼 분식을 하면 이게 10억을 팔았는데 20억이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10억을 뻥튀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충실하지 않은 거죠. 표현이 충실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처음엔 모르죠. 20억인 줄 알죠. 알고 나선 그다음부터는 이 회사 안 믿죠, 이제. 신뢰성이 없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충실하다는 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회계라는 건 투명해야 돼, 투명.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충실하다는 게 중요하죠. 읽어보니까. 얘가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LG카드가 매출 채권이 한 10조가 돼요. 그러면 LG카드 매출 받을 돈이 이게 누구한테 받을 돈이 이게 매출 채권. 그 카드 고객들이 물건 쓴 거, 대신 갚아준 거, 그거 이제 받을 돈인데 이 받을 돈이 10조인데 LG카드 받을 돈이 10조 맞아요? LG카드가 10조의 채권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못 받잖아요. 부실 채권 많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거만큼 대손 충당금 잡아서 5조를 못 받겠다. 죽을 맛이죠 그냥. 그러면 5조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표현이 충실하다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건 5조임에도 불구하고 1조만 이렇게 구조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충실하지 않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가시고 둘째 보시면 둘째도 되게 중요해요.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 및 사건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보고해야 된대요. 거기다 이렇게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실질 우선의 원칙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둘째에다가 이 실질 우선의 사례는 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어디 연습장에다 좀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거기 빈 칸에다가 좀 몇 개 적어야 되냐면 한 5가지, 6가지 적어야 돼요. 6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채권의 양도 회계 처리. 여기다 5장이라고도 적어놓으세요. 5장. 채권의 양도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지분법 회계 처리 7장. 매도 가능 증권의 자전거래 회계 처리. 얘가 7장. 불러드릴게요. 안 보이시면. 채권의 양도 회계 처리, 지분법 회계 처리, 매도 가능 증권의 자전거래 회계 처리. 다 뒤에 나와요. 이거 다 7장에 나오는 거예요. 4번에 뭐 적냐면 금융리스, 판매후 리스. 13장. 그 다음에 발생주의,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가면 진행기준도 있거든요. 수익인식 할 때. 진행기준 14장. 그 다음 마지막이 연결 재무제표요. 연결 재무제표는 고급 회계 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질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꽤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회사가 표현이 충실하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하려면 형식을 우선시하래요, 실질을 우선시하래요. 실질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 표현이 충실한 거래요. 형식을 우선시한 게 아니라 실질을 우선시한 게 표현이 충실한 거래요. 표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첫날인데 나중에 이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우세요. 이거는. 여기까지 그때 가서 배우시고 이 고급 저거만 놓으시고요. 지금 고급 회계는 나중에 여러분 고급 회계 때 하니까 이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결이 쉬워요. 연결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어디로 할까요? 카드라고 할까요? 삼성 카드가 있어요. 그럼 삼성 카드의 주식을 삼성전자가 꽤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랑 달리 70%라고 제가 가정하기엔 제 마음이에요. 그냥 70%라는 얘기는 얘 주식 중에 70%를 얘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독립된 회사예요. 독립된 법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만들어요. 삼성카드도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만들어요.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니까 삼성카드가 누구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 거잖아요, 보니까. 얘 의사결정은 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지분율이 있으면 50%만 넘으면 돼요. 50% 초과.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놈 없죠. 주총 가서 나보다 더 많은 놈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연결 배울 때 지배회사, 얘를 종속회사 이렇게 부르고 이런 지배 종속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삼성전자는
형식을 우선시한다면 자기의 재무제표만 만들어야 돼, 형식. 그런데 실질을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뭐더라? 하나의 경제적 실체래요. 하나의.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보니까 한 놈이에요. 한 놈. 그럼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면 하나의 뭐를 만들어라?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그게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나도 연결 배우시면 두 회사의 재무제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하는 거예요. 합산. 양쪽의 재무제표 더한 다음에 뭐 조정하는 작업 좀 하면 돼요. 연결. 결국 연결한다는 건 뭘 우선시하는 거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셋째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표현이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모두 빠짐없이 공개함으로써 양적인 면에서의 편의, 즉 어떤 정보는 제공하고 어떤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의가 없는 걸 의미한다.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밑에서 양적인 의미의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고요. 같은 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같은 말. 완전 공시의 원칙. 완전 공시의 원칙. 적으셨죠? 그리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보니까 그렇게 완전 공시의 원칙 벌써 2번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완전 공시의 원칙 한번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이게 아까 뭐 할 때 한번 일장 끝날 때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회사의 정보가 내부자 정보로 계속 있는 거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완전 공시하자고 나왔었죠. 여기서 뭐냐면은 양적인 의미의 표현이 충실하다는 거는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정보는 제공해주고 어떤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편의가 없어야 된대요. 그 얘기 뭐예요? 다 제공하라는 얘기죠. 어떤 정보는 제공하고 어떤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서의 편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양적인 의미에서 표현이 충실한 거래요. 그게 완전 공시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적어 놓으시라고요. 다 했는데 해보니까 이 표현의 충실성이 꽤 많은 의미가 있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질의 우선도 나오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요. 36페이지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쉬운 얘기예요. 그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뭐 하자는 얘기냐면은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써있나? 처음에 걔는 독립된 제3자들이 똑같이 감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매출 채권이 100억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10억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대손 채권 회수 금액이 90억이래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공인의 계사가 A라는 공인의 계사, B라는 공인의 계사, C라는 공인의 계사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와서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뭐 해봐야 돼요? 이 매출 채권에서 실제 회수가 안 될 금액이 얼마일까 고민해봐야죠.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은 1억이래요. B라는 사람은 20억이래요. 얘는 50억이래요. 이렇게 분석 나오는 결과하고 얘는 9억이래요. 얘는 10억이라고 하고 얘는 10.5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하고 어떤 쪽이 얘가 더 검증 가능성이 좋아요. 당연히 편차가 작은 것이 이 정보가 더 검증 가능한 정보잖아요. 이렇게 여러 독립된 사람이 측정하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검증 가능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시면.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 좋은 정보가 어떤 정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다. 검증 가능성이 좋은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 가능성 나오는데 중립성. 이 중립성이라는 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 쉬워요. 중립성. 거기 세 번째 줄에 먼저
이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 세 번째 줄 보니까 회계 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얘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제정. 봤습니까? 제정. 그럼 회계 기준을 제정한다는 사람 누구죠? 우리 제정하는 사람? 아까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한국회계연구원. 그 한국회계연구원이 중립적이어야 된대요. 이 중립성이.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환율 조정 차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없어졌으니까. 이연자산이라는 걸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이연자산. 환율 조정차가 언제 생겼냐면요. 97년도 말에. 이때 생겼던 건데 어떤 환경 때문에 생겼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차입을 많이 했어요. 현금, 장기 차입금. 근데 차입을 하는데 외화로 했어요. 외화로 했으면 이 차입할 당시가 예를 들어 97년 7월 1일이었다. 이게 차입할 당시에 환율이 그때 당시 800원 정도 했어요. 800원 했을 때 곱해보니까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부에 기록할 때 원화로 바꾸는 거 알죠? 원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97년 말이 됐어요. 근데 이때 뭐가 터졌어요, 우리? IMF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800원까지 올라왔어요. 1달러에. 이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빌린 돈이 장기 차입인데 갚으려고 보니까 빌릴 때보다 2배 이상이 커져버렸죠, 이게. 그럼 우리 기말년제 뭐 해줘야 되냐면 외화 환산해줘야죠. 장기 차입금 얼마 키워야 돼요. 장기 차입금. 1,000원 올랐으니까 100만 원이 커졌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게. 환율이 변해서 오른 건데 이 빚이 나는 80밖에 안 빌렸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지금 180을 갚아야 돼요. 100이 더 커져서 100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환위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환위험이. 그래서 100만 원인데 여기 계정값이 뭐예요? 회계원리할 때.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 이게 이제 요번에 좀 바뀌었는데 바뀐 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름이 외화, 환산, 차손으로 바뀌어 이번에. 책 보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바뀌었다니까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이. 하여튼 외화, 환산, 손실. 예전에 외화, 환산, 차손인데 요걸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쓰려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단기 손익계산서로 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들 요때 가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 안 하게 생긴 거예요. 외화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 안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한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야, 손실 내지 말고 이익 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보자. 기준을.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원래 차변에 오는 건 뭐 아니면 뭡니까? 우리 회계학이. 차변에 오는 건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증가가. 자산 아니면 비용. 그래서 자산이 되려면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요. 미래 효익이 없으면 바로 비용 처리하고. 자산 잡는 거 아닌데 얘는 그냥 기말에 합의해서요. 어디서 했냐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자 우리 환율 좀 차 한번 만들어보자. 이름을 이걸로 바꿔서 이건 자산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기준을 바꿨어요. 실제. 그렇게 기준 바꾼 걸 보고 누가 놀란 거예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놀란 거죠. 야, 한국이란 나라는 대단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비용을 자산으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회계정보 이용자가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게 바꾸는 놈들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기준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지 말고 누가 만들어라? 한국의 연구원이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배경이.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못 만들어. 이게 바로 뭘 위배한 겁니까 이게? 이게 중립성을 위배한 거예요. 거기 중립성을. 여기 잘 보면은 이 기준을 바꿀 때 이 기준 만드는 곳이나 이 재무제표 만드는 회사나 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그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바꾼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중립성이 없는 거예요. 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나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곳은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어디한테 중요하다고 이게?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에 중요하다고.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정보 이용자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다 했는데 그럼 정리해요. 신뢰성은 어때요? 뭐가 만족하면 표현이 충실하고 검증 가능하고 중립적이어야 믿을 수 있다. 자, 그 밑으로 가서 비교 가능성 보세요. 비교 가능성이 이거죠. 요거 2개 했고 요거 거의 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비교 가능성 보시면 37페이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기관별 비교 가능성하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잘 밑줄 치세요. 기관별 기업 간 기관별 비교 가능성 같은 말이 있어요. 여기 무슨 말이 같아요 보니까 여기 나 써 있는데 2번째 줄에 일관성, 계속성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뭐랑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은요. 우리나라 원칙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이 밑에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이 위에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일단 요 밑에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면은 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우리 강조하지 않아요. 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뭐가 안 좋아지냐면 이게 안 좋아져요. 아까 보편 타당하다는 게 뭐였냐면은 어느 회사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편 타당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러려면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강조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다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회계 처리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정액법 하면 얘도 정액법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회사 간의 정보를 비교하기 좋겠다. 이게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인데 통일성 다 똑같이 하자. 획일적으로 하자. 이게 안 좋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강조하지 않아요. 전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얘는 되게 강조해요. 얘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굉장히 가져요. 기간별이라는 게 뭐냐면 2002년의 회계 정보와 2003년의 회계 정보가 서로 비교하기 좋아야겠다. 이런 게 기간별이에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잘 되려면 한 번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은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안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안 바꾸는 게 좋죠. 계속 적용하는 게 좋겠다. 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어디 밑줄 칠 게 있냐면 37페이지 5번째 줄 끝에 계속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거기 밑줄 치세요. 계속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회계 자료에 비교 가능성을 높여서 첫 번째 1번 비교 가능성을 높여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거기 동그라미 2번 회계 변경에 의한 이익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기까지 밑줄 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현행 회계는 한 번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 근데 이 계속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교 가능성. 이거 좋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회사들이 매번 회계 처리 방법 바꾸려는 거 왜 바꾸려고 할까요? 매번 계속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 선입선출하거나 후입선출하면요. 어느 거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당기순이익 달라진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하거나 정률법으로 하거나 당기순이익 달라지는 거 배웠죠. 이런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려는 어떤 동기가 다 뭐냐면 이익 조작이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봉쇄하려면 계속 적용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한 번 채택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한 번 선입선출하기로 했으면 영원히 선입선출해야 돼? 그러려면 또 답답하죠 그게. 이 회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7페이지에 또 거기 아까 밑줄 쳤던데 밑으로 두 번째 줄 더 내려가면 끝에
회계 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높일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또는 회계 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 기준을 폐지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다음 밑줄 친 다음에 옆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은 16장에서 배우는 회계 변경.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6장의 회계 변경. 그다음 가로쳐서 뭐라고 적었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정리를 해 볼게요. 회사는 한 번 채택한 회계 처리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게 좋아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안 바꾸는 게 좋은데 영원히는 아니고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나중에 배우는데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정당한 사유를 나중에 이때 배우는데 되게 중요해요.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38페이지 제약 요인이 있는데 오늘은 제약 요인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약 요인.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하고요. 제약 요인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용과 효익과의 관계. 거기는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은 뭐냐? 비용은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과 정보를 이용하는 비용이 다 더해진 게 비용이고 그것보다 효익이 커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이용하는 비용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 그거보다도 효익이 커야 돼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기 제약 요인. 이 표현이 제약. 이 제약 요인이라고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요.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목적에 적합하고 믿을 수 있어요. 목적에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라서 아주 유용해요. 아무리 유용한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크면 비용이 더 크면 그 정보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 요인이죠. 제약. 요 위에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유용하려면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지금 의사결정이 유용하려면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만족한다 하더라도 걸려버리면 비용이 더 커버리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약 요인 아시겠어요? 중요성으로 가요. 중요성 보시면 중요성은 나중에 회계관습에서 자세히 설명되는데 나온 김에 중요성 설명해버리죠.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49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요성이 나와요.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인 중요성하고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읽어보면 양적인 중요성하고 질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적인 중요성은요. 거기 읽어보시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소송사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얘기냐면요. 소송사건이 그 회사에 생겼다면은 그 소송의 금액이 크던 작던 정보 이용자한테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실이다. 그게 질적인 중요성이에요. 반면에 양적인 중요성은 어떤 금액이에요. 화폐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0X1년 7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지우개를 10,000개 사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에 5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 원 주고 지우개 샀는데 현금 주고 샀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고 지우개는 소모품이죠. 근데 소모품이라는 거 보통 어떻게 처리한다고 배웠어요? 비용 처리해버리죠, 처음에. 이런 게 더 일반적인 기업 실무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발생을 뭐 한 겁니까? 인식한 거죠, 인식. 인식하고 화폐 금액을 측정한 거죠. 인식과 측정.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 생각해보니까 회계학에서 배웠던 게 기말까지 쓰지 않고 남은 지우개는 자산이다. 그 자산을 조사해봐야겠다 해서 전 종업원한테 공문을 발송했어요. 자, 안 쓴 지우개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안 쓴 지우개를 들고 오는데 그 지우개라는 게 그게 다 쓰기 힘들잖아요. 막 조그맣게 남은 거. 그걸 다 무게를 쟀어요. 무게를 쟀더니 5,000개 정도의 무게가 되더라. 그러면 5,000개는 안 썼다고 보고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만큼 아직 안 쓰고 회사에 남았으니까 자산이다. 소모품 자산. 자산이고 250만 원. 자산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비용화할 수 없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산의 증가를 인식했고 비용의 감소를 또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기말에. 이 짓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표 쓰라고 하죠, 사표. 다른 종업원들 방해하고 있잖아, 일하는데. 지금 지우개 가져올 일이 아니고 지금 일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그 비싼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자산이 250 더 있네. 주식 사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의 변화,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중요하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간편하게 회계처리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다 비용 처리하고 끝내면 돼요. 자산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라는 게 아무리 그 정보가 유용하다 하더라도 중요성에 걸리면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 정보를 이걸 기말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의 지우개는요 다 비용 처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우개 가져가다가 아들 줘도요 아무도 몰라요. 괜찮아요. 갖다 줘도 돼. 다 비용 처리된 거 회사에서. 나중에 갖고 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질적 특성화의 균형부터는 내일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연습 문제 잠깐 봐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시냐면은 60페이지 보시면요. 60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가 나와서 1번부터 나오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말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계산 문제들은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말로 하는 문제들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1번 같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읽어보고 복습을 해보세요.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나 안 나나. 그렇게 하시고요. 3번 보세요.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해가지고 우리 배웠죠 이거.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관련이 있다. 몇 개만 해볼게요. 3개만. 첫 번째 거. 선입선출에서 후입선출로 변경했다. 어떤 특성을 저촉하느냐. 뭡니까? 그렇죠. 계속성 또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같은 말이에요. 계속성, 기간별 비교 가능성. 두 번째. 평가 손실을 즉시 인식하면 악영향 미친다고 해서 이연시켰다. 뭐예요? 중립성이죠.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 할 거라는 거 미리 예측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세 번째. 분기가 뭔지 알죠? 분기. 3개월 재무제표예요. 분기 재무제표. 적시성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꼭 풀어보시고 문제 4번부터는 뭐 내일 배우면 하시고 객관식에서 66페이지 1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객관식 사례들은요.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1번부터 1번만 해봐요. 1번하고 3번 두 개만.
1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기출된 문제인데 첫 번째 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뢰성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중립성이죠. 맞아요? 중립성. 중립성이니까 신뢰성 맞죠? 2번은요? 적시성이죠. 적시성이니까 목적 적합성 맞죠? 세 번째 건요. 그거 자체가 목적 적합성의 정의예요. 그 자체가. 네 번째 거는요.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피드백 가치죠. 피드백 가치. 피드백 가치는 뭐예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성인데 신뢰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다섯 번째 거 보면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신뢰성 맞거든요. 재밌잖아요. 3번 보시면 회계에 있어서 계속성 기준이 권장되는 이유를 옳게 지적한 것은 그랬는데 계속성이라는 거 아까 두 가지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아까? 두 가지가 아까 이익 조작 억제 그게 B죠 B.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D를 보니까 회계수치 실체간 비교관성 맞네. 요거 네. BD가 있나? 없네. F도 맞나?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D가 말이에요. D가 회계수치 실체간 비교 가능성인데 걔가 틀렸어요. 우리는 걔가 좋아지는 건 무슨 비교 가능성이에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 실체 간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건 B밖에 없어요.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책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